안녕하세요. 라이브 정책회 2부 이승원입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산재와의 전쟁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 성과와 남은 과제, 오늘 정책 주요 행보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중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코스피가 한 달 만에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몇 퍼센트씩 출렁거리는 이른바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신속하게, 더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K정책사용법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라이브 정책회 2부 먼저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으로 시작합니다. 살자고 돈 벌자고 한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정주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박성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산업재해 통계를 발표했죠. 이번에 발표된 통계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재 사망 통계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 손수호 변호사님 이게 좀 재해조사 우리 이런 그 문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개념이 좀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그렇죠. 있죠. 네. 네. 지금 산재라고 하셨잖아요. 네. 산업재해. 가장 기본적인 법이 산업재해 보험법이 있습니다. 네. 네, 산재보험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산재란 무엇이냐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네. 업무상의 재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업무상 재해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산재죠. 산재는 이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즉 일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해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말하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네.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재, 산업재해는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의 고용주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 네, 설령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고용주의 사업장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즉 산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은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뭔가 이 사업주의 위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좀 더 좁아졌다. 네네. 즉 뭔가 법적인 잘못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네. 이 산재 관련된 부분은요. 유족급여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보상이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집계가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보상 승인 받는데 네. 최대한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또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땐 더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참 뒤에 약간 시기가 지난 그런 통계보다는 시의성을 살린 통계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고 그동안의 일반적인 산재 통계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또한 사업주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다라는 걸 빨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조치 또한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는 있겠군요. 네. 네. 평론가님, 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253명, 253명. 다소 나아졌지만 사실 2명도 많고 1명도 많습니다. 이건 제로여야 하는 숫자인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낼 수는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감소했습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한 그 수치에 대해서 좀 의미를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좀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253명,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명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11.8%로 감소를 했다. 11.8% 감소를 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이제 건설업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9%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주목이 됐던 게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네. 사망자가 59명으로 전년보다 28.9% 줄었다. 그러니까 24명이나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외에도 기타 업종 같은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절반이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13명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상 뭐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워낙 산재 사고가 많았던 곳이다라고 그렇죠. 주목을 받았고, 네. 근데 그 부분도 감소를 했고, 그리고 전체 이제 상반기 산재 사망자 자체도 역대 최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결과가 이제 노동부 장관이 산재 사고를 줄이는 데에 이제 본인의 직을 걸겠다라고 네. 공언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이 문제 의식을 계속 가지셨던 만큼 실질적으로 이 노동부가 시행해왔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이른바 이제 전국 고위험 사업장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불시로 계속 점검을 해왔던 부분들이 이런 산재 사고를 좀 방지하고 줄이는 데 네. 좀 많은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 긍정적인 면에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정부의 노력 그리고 사업장의 노력 역시도 좀 같이 빛을 발했다. 그래서 더더욱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치들이 나온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봤더니 253명,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업에서는 그래도 좀 줄었어요. 기존 138명에서 105명으로 줄었는데 제조업을 보니까 67명에서 92명으로 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주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건설업에서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통계를 보면 제조업에서 굉장히 안 좋은 숫자가 나온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우선 네. 건설업 현황부터 보면은요. 보통 이런 산재가 또는 재해가 줄어들었다면은 뭔가 개선이 되었거나 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서 사업장 수가 줄었고 줄어서 네, 그렇게. 그리고 또 근로자 역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재해 수도 감소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도 사실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일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통계를 보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실제로 건설 현장 수가요. 작년 상반기에 90만 곳이었는데 네.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103만여 곳이 됐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건설 경기 침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건설 현장 수가 늘었던 한 것이거든요. 10% 는 건데.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네. 것은 정부의 관심 그리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한 예방과 감독 강화 정책이 네. 효과를 내는 거 아니냐. 물론 현장에서도 그 정부 시책에 따라서 노력을 해준 결과이기도 하겠고요. 그렇죠. 네.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참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네. 이 부분 아니 건설업보다 제조업이 더 늘다니 그거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참사인데 대전에서 올해 3월에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가 발생했죠. 네. 그래서 무려 1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달 후인 6월에도요. 역시 대전에서 방산업체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이때도 5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두 건의 큰 사고로 인해서 무려 19명이나 세상을 떠나면서 이 제조업 통계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건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뭐 100번 양보해서 어쨌든 확인된 사건은 반복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하반기에 어떤 방안이 조금 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거를 좀 지적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사고가 이제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났던 곳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또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네. 같은 사업장에서 뭐 계속해서 같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여부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좀 맞춤형 방안, 특히 이렇게 폭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곳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외에도 이제 군용 화학류를 취급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만 사고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재 반복 발생 사업장과 군용 화학류를 취급하는
사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과 소방청과 함께 이 부분을 감독하고 점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안전한 일터 지킴이들을 1,000명을 지금 이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을 이제 다 보내서 불시에 점검하고 긴급하게 점검하고 또 지금 여름철에 어떤 온열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네. 또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좀 더 촘촘하게 단위들과 함께 이 점검을 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제 대응으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산재와의 전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여러 차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강조해왔는데요.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인데 산업재해 발생,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전 부처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살인에 가깝잖아요. 그 뻔한 걸 좀 엄벌을 좀 해요. 사람을 위험에 방치시켜서 일 시키면 안 된다. 네. 이거 내가 감옥가는 일이다. 네. 회사 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최근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조금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속도를 더 내야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산재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이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해진 단어이기도 하죠. 대전 제조업 화재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네, 뭐 폭발 사고처럼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특히 그 어떤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건지 이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현장에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렇죠. 또 실제로 법정에서도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대단히 큰 변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몸으로 네. 느끼거든요. 네, 네. 실무를 하면서도. 네. 우선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건데 이 중대재해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네.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습기 원료 관련된 그런 참사가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그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건데요. 네. 원료나 어떤 그 시설 등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이걸 중대 시민재해로 보고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합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주로 다루는 게 바로 중대산업재해인데요. 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네.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대재해 중에 하나가 바로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위반 행위와 그리고 또 이런 재해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산업재해에 대해서 더 이상 그냥 네.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네네. 철저하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자라는 그렇죠. 취지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법원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생겨서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네. 또한 이렇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는 내가 또 우리 회사가 큰 피해를 입겠구나, 큰 처벌을 받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현장의 변화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한 4, 5년, 뭐 한 5년 안팎 정도 된 것 같은데 당시에 이 법이 제정될 때 그때도 굉장히 저항이 심했잖아요. 뭐 기업 다 망한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쨌든 그 저항을 뚫고 겨우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지어 뭐 드라마 등등으로도 나타났지만 법은 있지만 다들 피해 나간다. 혹은 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뭐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년 사이에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네, 실제로 느껴집니다. 우선 많은 수의 변호사가
무조건 피해자 측만 대리하거나 또는 무조건 가해자 측, 사업주 측 일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물론 네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있겠지만. 양쪽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저 역시 그렇고. 네. 그런데 상당히 좀 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감옥은 안 간다. 네, 이게 대단히 큰 차이거든요. 감옥에 갈 수 있느냐 또는 감옥에 가는 경우가 늘고 있느냐 네네. 아니면 설령 뭐 벌금을 내거나 또는 뭐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집유로. 않겠느냐. 네.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실제 처벌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의 집행은 또 법원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경영 책임자의 네. 경우에는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도록 만들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뭘 하도록 만드는 것이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예방. 예, 예방.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후적으로 강한 처벌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처벌을 함으로써 사전에 이런 안전 확보 의무를 하도록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정착되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의뢰왔던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작용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항이 아까 있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다만 많은 부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다, 시행된다라고 했더니 이 사업주들이 그럼 산재 발생하면 무조건 감옥 가는 거냐. 네, 그렇게 저항을 했었죠. 네, 하지만 법을 보면은 그렇게 애초에 만들어졌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구속된 1호 구속 사례, 2호 구속 사례 나오면서 크게 보도가 됐고 경영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불만들이 제기됐습니다만 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근거 없는 어떤 공포라든지 네. 또는 근거 없는 법에 대한 폄훼는 이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어쨌든 그 법의 취지가 최대한 좀 살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평론가님, 사실 뭐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끼임 사고가 대표적이죠. 굉장히 반복적이고 또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최근 정부도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조업 대표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움직임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정부는 7월 1일부터 열흘간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중심으로 거의 뭐 1,000곳 정도를 긴급하게 특별 점검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고용노동부가 그 15개사 대표와 긴급 점검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어떤 긴급하게 파견해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혹은 불시에 점검하는 방안들 이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이 주요 제조업체들은 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일단 첫 번째로 사업장에서 어떤 이 안전 관리 감독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 관련한 투자 결국 이제 노동자들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안전 장치들을 네. 좀 더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방향을 또 얘기를 한 대표들도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매년 그런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겠다.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그 외에도 이제 야간에 이제 순찰 로봇을 도입해서 아무래도 야간 작업을 하다 보면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대적인 기술을 통해서 사전 관리, 감독, 방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AI를 활용해서 뭐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또 동시에 기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보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런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로봇이라든지 네, AI 네. 기술을 활용한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다라는 자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함께 나눈 것이죠. 네, 제조업 대표들이 일단 예방 방안을 내놨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일단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안전을 어떤 비용의 측면이 아니라 투자의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편 꾸준히 산재 예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또 법적 제재도 이어지고 있지만 같은 장소,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산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적 제재 카드도 꺼내놨었죠.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실제 예방을 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까. 이익과 손실, 자본주의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계산이 중요하니까. 대한민국의 그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성과를 앞세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성과가 우선될 수 없다. 이 대통령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징벌적 손해배상, 공고 입찰 제한, 영업 정지 같은 경제적 제재까지 병행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방안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꿰뚫어 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 그동안 이제 산재가 발생할 때 뭐 모든 업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네. 대부분의 이제 입장을 보면 일단 책임 회피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뭐 감옥을 가냐 안 가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두고 결국에는 어긴다 하더라도 뭐 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네. 그러니까 뭐 돈을 내면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나면 그만이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안일한 인식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부 이제 처벌을 받고 넘어가면 끝나고 또 똑같은 사고는 반복되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근로 감독을 하고 또 현장에 방문해서 긴급 불시 점검을 하고 네. 이런 방안들은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엄청난 과징금을 부여받았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네. 사실 이 산재 사고를 어떤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지만 일부 기업체에서는 분명히 그런 접근을 저는 그렇죠.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보다 이 경제적 비용이나 이윤에 좀 더 천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어떤 과징금을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경제적 타격이 두려울 때 본인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런 과징금을 더욱더 강하게 부여를 하고 네. 어떤 이 경제적 손실을 더욱더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안 좋을 수 있구나라는 네네. 점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더 방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주 일부겠습니다만 어떤 사장님들은 목숨값이 더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전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뭐 나중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행처럼 굳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생긴 건데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돈으로 더 징벌을 하자. 그래서 대통령이 아까 그 발언 우리 확인한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공고 입찰 제한 이렇게 실질적인 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행 법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굉장히 큽니까? 네, 제가 실제로 사업가들 만나보고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또는 수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네. 법률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는 사업가들을 만나보면 사실 그동안 사람이 싫어서 또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허투루 운영을 한 건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이에요. 네네. 결국 중요한 거는 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주판안을 튕겨보고 네. 천칭에 대가지고 재봤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일단 안전대책을 세우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근로자의 피로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더 채용하면 그 역시 돈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설비를 보강해도 또는 더 좋은 기계를 도입을 해도 안전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안전이 중요한 건 알지만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걸 할 수 없었다. 네. 또는 후순위로 미뤘다. 그러는 사이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군가 다친 후에 벌금을 내거나 기타 누군가 뭐 감옥을 가더라도 금전적으로는 그게 이익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앞으로도 사업주들은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제도나 환경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렇습니다. 주장이자 설명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안전에 신경을 안 쓰면 그게 더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네.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인상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과징금 인상은 이게 행정벌이기 때문에 네. 정부 부처에서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 네. 사실 이거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특별 단행 법령에
특별히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도록 큰 틀에서의 근본적인 민법 개정을 할 것이냐 등등 법조계에서도 수십 년에 걸친 논쟁거리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뭐 이재명 대통령도 법조인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과징금 인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도입이 된다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 입찰 제한, 영업 정지 아주 강력한 카드들인데 어쨌든 그 숫자가 0이 되도록 253이 아니라 0이 되도록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지난해 7월 29일 국무회의 생중계를 시작한 날이기도 한데요. 첫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으로 산재와 관련된 내용이 주목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실제로 산업안전감독관을 긴급 증원하면서 이 특공대 체제를 갖췄다. 뭐 일터 지킴이도 지금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이 한 1년 정도 지난 거지 않습니까? 방금 저 발언이 한 7월이었으니까 이번 상반기 결과에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여를 뭐 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안전한 일터 지킴이도 이제 2026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선발 절차를 거쳐서 2월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퇴직자라든지 노사단체 전문가 이렇게 1,000명이 같이 이렇게 근로 감독을 하고 또 네. 현장을 순찰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계획은 이제 올해부터 28만 회 정도 현장 순찰을 추진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이고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결국 산업안전 그 감독관이라든지 아니면 네. 근로감독관을 계속해서 증원하는 방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8월 같은 경우에도 이 산업안전 감독관을 네, 네. 이제 300명을 늘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근로감독관도 계속해서 단계별로 증원을 시킬 거다. 네. 그래서 결국 이 감독관들이 현장의 어떤 안전 문제들을 점검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만큼 네. 이 부분이 지금 여전히 뭐 증원을 했어도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많은 걸 해야 된다. 혹은 인원을 늘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계속해서 늘려가는 방안을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 감독 체계가 더욱더 잘 돌아가는 만큼 그리고 불시에하는 특별 점검, 긴급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결국 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본인들이 알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돈 쌓아놓고 절대 세금 안 내는 그 탈세자들 쫓아가면서 세금 징수하는 인력도 대거 증원하고 있고 이런 게 다 사실 행정 비용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매년 근로감독관이 1,000명씩 늘어나서 올해는 5,100명 이상까지 증원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인력이 늘어나면 법 집행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수가 늘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각지대를 줄인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도 이 근로감독관을 대하는 그런 자세,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요소가 여럿이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비용을 들여 숫자를 늘리는 만큼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큰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세심하게 네, 네. 좀 가다듬어야 되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몇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근로감독관의 근로는 그럼 누가 감독해 주냐. 그렇군요. 이런 비슷한 걸로 그러네요. 네. 그럼 사회복지 공무원의 복지는 누가 책임져 주냐라든지 네. 뭐 민원 담당 공무원의 민원은 누가 해결해 주냐. 그러네요. 이런 굉장히 힘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공무원과 관련자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혜택에서 비껴 있고 더 힘든 일만 더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 근로감독 관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근로감독 관의 처우라든지 네네. 또는 복무 의지를 더 키울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근로감독관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네네. 그리고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그 권한이 있어야지만 거기 현장에서 기능을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권한을 무조건 늘려준다고 해서 효과가 생길 것이냐. 이것도 꼭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네. 즉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맡기는 거 아닌가. 또는 설득을 하고 개선을 유도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기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너무 과도한 역할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의지가 꺾이고 현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무용론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근로감독관 이분들의 어떤 역할, 권한 이런 것들이 조금 그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애초에 네. 설계 자체가 이 근로감독관을 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무엇을 기대하겠다라는 고민보다는 우선 도입하는 게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입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개선해볼까 저렇게 개선해볼까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진행을 그렇습니다. 했군요, 내용들을. 지금 냉정히 말하면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네. 물론 그거 자체가 없는 것보다 낫죠. 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게다가 대통령과 정부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 네. 비용을 들여서 채용하고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실하게 집중적으로 고민을 더 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국민 전체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조금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지금 이제 그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위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나와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근로감독관들이 그 부분만 또 감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원이 됨에 따라서 기타 업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주요한 다른 업종들까지도 포괄해서 감독할 수 있는 네네. 어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좀 필요하다. 이런 업장을 좀 늘리는 부분, 업체의 뭐 분야를 늘리는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네. 이제 법 시행에 따라서 뭐 지방 노동 감독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신설이 되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수사권 노동 감독관 전담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사실상 사업체를 돌면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고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어떤 일종의 수사 업무도 담당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근로감독관의 체계적인 업무 분화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과 이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혹은 과중해지지 않도록 네네. 하는 그 시스템적인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제 7월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산재 사망 예방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도 관련 내용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근로자들이 폭염에 노출돼가 사망하는 곳이 맨날 사고 났던 데서 맨날 또 나오고 그러죠. 고개 사업장과 뭐 뻔하잖아요. 건설, 군대 있잖아요. 조선, 그다음에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뭐 배송하는데. 공간, 그다음에 배송 노동자들도 어려워서요. 이동 노동자들 쉼터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하여튼 폭염에 따른 노동자 산재 사망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죠. 해당 지역 모든 야외 작업에 대해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이 내려진 건데요. 해마다 높아지는 평균 기온에 따라서 여름철 산업재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평론가님?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온 변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역대급 더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사실 근데 그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올해가 가장 시원한 그렇습니다. 여름이다. 뭐 이런 이상 얘기들. 기후가 발견이 되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다. 한국의 기후 변화 자체가 너무나 극심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환경적 변화 속에서 네. 온열 질환 자체로 인한 어떤 산재 승인 건수도 2020년에는 13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7건이 됐습니다. 네. 77건이 됐기 때문에 사실 5.9배,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6
6배 여섯 가까이 배네. 증가를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후 변화도 맞물려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가 드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열 질환 산재 승인 건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매년 증가 추세다라는 것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승인 건수 역시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이제 나름대로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뭐 지침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33도 이상인 경우에는 2시간 20분마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 이제 시간 텀을 정해서 이때마다 좀 휴식을 해야 된다. 네. 혹은 뭐 35도 이상인 경우에는 네. 뭐 무더위 시간대 뭐 이른바 2시에서 5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5개 작업은 또 중단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38도인 경우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긴급 조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온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았을 때 체감 온도가 맞습니다. 또, 네. 이 체감 온도가 사람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가 그럼요. 있는 거고 네.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즉시 어떤 작업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무관용 원칙으로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로에 좀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그냥 33도만 넘어가도 그냥 걷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힌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33도, 35도, 38도까지 가니까 사실상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지만 가장 이상적이긴 할 텐데. 그렇죠.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또 이 문제도 있죠. 이 제조 현장이나 폭염 속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굉장히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장벽도 있을 텐데 이 취약계층 노동자 산재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걸 네.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전 교육을 할 때에도 한국어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당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가 필요할 테고요. 네. 그리고 해당 근로자들이 어떤 신고를 하거나 또는 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역시 그런 소통 창구 역시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선 외국인 근로자와 또 우리 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네. 권리 보호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그게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산재 근절 노력을 펼친 고용노동부를 향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정주에 함께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박성민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분야별 국정 정책과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K정책 사용법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오늘 K정책 사용법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불타올랐습니다. 우리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불타올랐었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 한 30%가량 빠졌다고 합니다. 그냥 거품이 꺼진 건지 뭐 지금 현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월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증시가 지난해 4월 이후 한 번도 안 쉬고 1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14개월 연속이었습니까? 지난해 네. 연초가 코스피는 2,400으로 출발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연초 종가 1년 동안 4,200, 네, 네. 거의 75% 이상 올랐죠. 4,200에서 다시 이제 6월 말
6월 이제 19일이 장중 최고가 9,385였고 네. 종가 기준은 6월 22일이었습니다. 9,114를 찍고 아, 지금 조정받은 이제 한 달이에요. 네. 한 달인데 9층 갔다가 네. 지금 8층 무너졌고 7층 무너졌다가 이번 주 초 블랙 먼데이 6,500선까지 밀렸다가 네. 오늘 다시 반등을 하면서 7,000선, 7,100선 갔다가 상승폭이 다소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네. 7,050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기술적 분석으로 고점 대비 20% 빠지면 네. 일단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14개월 연속 올랐는데 1개월 충격받으니까 지금 아비규환인 거예요. 네. 왜냐? 야, 반도체 종목이 한 40% 빠졌는데 내 종목은 절반 반토막이 났다. 네. 이러신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블랙 먼데이가 이렇게 재현이 됐느냐라고 보면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7월 17일 재헌절을 지내는 동안 악재가 좀 쏟아졌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 네. 정점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뭐 메타 쇼크 있었고 TSMC 실적은 좋았지만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다 보니 공급 과잉 우려 나타났고 네. 여기다가 중국발 AI업 스타트업 기업이 나타납니다. 문샷이라는 네. 이 업체의 키미3라는 생성형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네. 최근에. 네. 최근에 발표했는데 이 모델이 네. 미국의 최상위 챗GPT, 제미나이, 클로우드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는 중국은 지금 AI 반도체 칩 수출 자체를 미국이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AI 모델을 이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구태여 더 투자하지 않겠네라는 우려가 나타났었고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 지난달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50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80%가 빅2에 쏠려 있습니다. 80%가요? 80%. 아, 네. 여기다가 5월 27일 탄생한 네. 레버리지 ETF, 단일 네. 종목 레버리지 ETF. 네. 이게 사실은 계륵이 돼서 그렇죠. 전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게 너무 많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네. 본주보다도 레버리지 투자가 주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네. 외신에서는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징어 게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한 사람만 남고 다 죽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만 남고 살아남고 그렇죠. 나머지 전부 손해라는 얘기인데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이 떠나고 개인만 남고 있다. 네네. 그러나 파티가 끝나면 그 손실은 개인의 몫이다. 고스란히. 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잡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이 좀 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레버리지 ETF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가볼까요? 이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너무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뭐 더 이것 때문에 롤러코스터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정부도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대화도 있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부가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네. 인지를 하고 대책,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이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거래량은 더 폭발적으로 더 늘었습니다. 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12조 원 넘는 돈이 몰리면서 이전보다도 더 뜨거워졌는데요. 네. 이게 핵심 크게 이제 바뀐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야 이거 지금 문턱을 좀 높여보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예탁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3배 정도로 3배. 3천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고 네. 이게 지금 단일 종목 굉장히 한 개 종목 가지고 단타가 가능하니 이걸 20개 종목으로 기본적으로 묶어보자라는 것이었는데 네. 이게 시스템 이제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예탁금 상향은 8월 5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네. 또 20개 종목 묶어서 투자하는 것은 11월부터나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루에 5%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10%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장마감 직전까지 오르면 더 사야 되고요. 네네. 내리면 더 팔아야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이런 이제 이 비대해진 어떤 레버리지의 어떤 큰 부작용을 좀 해소하기는 좀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물론 일부에서는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이제 저평가돼 있다. 네. 고점 대비 30-4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고 선행 PER 기준 코스피의 이제 PER이 5점 중반, 5%, 5.67배 정도이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을 출시했습니다. 네. 이게 신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는 삼성전자, SK 칩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지금 대만의 TSMC의 경우에는 앞으로 판매 네. 제품 가격을 최대 10% 인상하겠다라고 하니 네. 오늘은 또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전반적인 시장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을 콕 집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레버리지가 2배, 3배까지 되는 해외 그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니까 국내 투자들이 해외에다가 이게 투자를 하니까 그걸 국내에서 소화를 하자고 아마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2배의 그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 이 조정을 좀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어요. 시장에서 이거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보완책은 뭔지, 아니면 원래 뭘 잘못한 건지. 조금 전에 설명을 좀 주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이 아니라 카지노가 됐다. 사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요. 요즘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14개월 내내 행진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체 이 투자회사 대표도 말리고 있는 이 ETF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변동성을 키우는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이든 ETF라는 거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20가지 이상의 종목을 묶어서 네. 반도체 업종 ETF, 뭐 지수 ETF 이런 그렇죠. 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일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주의 움직임의 2배의 수익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의 복리 효과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오늘 10%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 주식은 11,000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내일 이 11,000원짜리 주식이 10% 빠졌어요. 근데 10% 빠지면 1,100원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9,900원이 되는 거예요. 9,900원이. 어제 10% 오르고 오늘 10% 빠졌는데 오히려 9,900원? 10,000원이 아니라 본전이 아니라 약간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보통 ETF가 이런 상황인데. 근데 레버리지는 이거의 2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첫날 10,000원짜리가 오르면 12,000원까지 오르는 거죠. 그런데 네네. 거기서 10% 더 빠지게 되면 12,000원이 아니 20%죠. 네. 20% 빠지게 되면 얼마나 빠지느냐? 그러면 1,400원. 1,200원에 2,400원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2,400원을 빼주다 보면 얼마 되느냐? 8,600원이 되는 거예요. 더 빠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똑같아도 하루하루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음의 복리 효과로 이 상품은 계속 가져가면 원금이 녹아나는 상품. 단기 투자에만 적합하고 네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품입니다. 네. 이 상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에서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이 상품에만 212조 원. 어떤 심리가 있느냐? 네. 지금까지 지수 상승은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 그렇죠. 본주 내가 팔았던 금액에서 내가 목표했던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조금만 조정받으면 2배 먹을 수 있는 한꺼번에 내 기존의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 본주 무시하고 레버리지로 가고 레버리지로 있다는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라고 해서 장마감 10분 전까지 운용사들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느냐? 네. 레버리지 ETF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장마감 10분 전까지 오르면 2배 수익률 20%를 맞추기 위해서 더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내리면 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두 배 수익률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 시장 변동성이 장마감 직전까지 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작용을 좀 해소하라라는 얘기인데요. 왜냐? 취재는 좋았어요. 왜냐? 지금 홍콩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배가 아니라 3배 레버리지 상품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문제가 엄청 클 것 같은데요. 클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정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이 원정 투자를 막아보자라고 해서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우리가 허용한 거였는데 너무 단기간 내에 이제 이걸
내놓다 보니 네. 시뮬레이션이나 부작용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부족한 게 아니었냐라는 얘기였고 네. 그러다 보니 하필이면 지수가 꼭대기를 찍고 내려가는 시점에 이 상품이 덜컥 또 시점도 그랬어요. 타이밍도 네. 좋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오히려 하방 압력을 두세 배 이상 더 키웠다라는 이제 부작용이 나오니까 아마 결국 이제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죠. 실제로 이제 해외 나갔던 투자자들 구태여 이제 매매 수수료 주지 않고 달러 환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건 맞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 도입 시기, 부작용이 좀 부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책만으로는 좀 미흡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보완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니까 그 어쨌든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던데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뭐 주변에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이제 예탁금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어딘가에선 야 한 1억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소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아예 그냥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네, 상당 그런 폐지 가능성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 14개, 전 종목 마이너스고요. 인버스 상품 2개인데 이것만 플러스예요. 아. 떨어지는 것에 또 하락에 베팅한 이 두 종목만 플러스고 나머지 전 종목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200조 원 가까운 거래 대금이 몰렸고 제도 보완 이후에도 첫 거래에 12조 원 넘게 오히려 이제 투자가 더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상장 폐지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네. 첫 번째 거론되고 있는 게 그럼 문턱을 좀 더 높여보자.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1억 원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네. 투기 성향이 짙은 분들은 합니다. 그렇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론되고 있는 게 레버리지 비율 꼭 2배 맞춰야 돼. 아. 이걸 그냥 1.5배 정도 수준 낮추면 어때?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해외로 나가는 서학개미를 못 잡아들여요. 아. 원래 네. 취지가 서학개미 유턴을 막아보자, 유턴하게 돌아오도록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가 뭐냐? 지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네. 그동안 ETF 투자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좀 해보자.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이게 사전 의무 교육으로 온라인으로 2시간만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막아보자는 또 하나는 뭐냐? 야 교육도 보니까 야 온라인 틀어놨고 그냥 보지도 않고 한 번만 받으면 그만인데 아. 이걸 매년 매년. 이제 교육을 이제 받는 것으로만 하는 건 어떻게 했냐. 어쨌든 이제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폐지보다는 이제 보완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유지하는 것, 특히나 이런 이제 장 마감 직전에 리밸런싱, 기관 투자자들, 시장 투자자들의 어제 리밸런싱 매매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걸 또 핵심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중동 상황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21일 현재 11일째 연속해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굉장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원유 가격도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브렌트유가 가장 걱정이거든요. 브렌트유가 이제 이 이란 전쟁 정점일 당시에 배럴당 120달러 갔던 게 7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네. 지금 다시 90달러예요. 맞습니다. 90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오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더 오르게 되면 원유 도입 단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기업뿐 아니라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미국이 네.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이건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호르무즈 해협만 묶이는 게 아니라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 길목이 막히게 되면 이게 심리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선물 가격이고 유가는 심리이기 때문에 아마 전면적으로 잠겨야될지 외교적인 휴전으로 좀 전환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후티 반군까지 나선 상황이라서 더더욱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K정책사용법이었고요. 오늘 나와주신 이인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라이브 정책 K 2부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